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 뒤쪽 부분이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문제를 푸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범위로 이제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는 조세 총론 전범위가 돼요. 그래서 범위가 조금씩 이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제 매주 범위들이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보다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이렇게요.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이렇게 반절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제 다음번부터는 반절이 아니라 전범위예요. 또 그 다음에는 국세 전범위, 그다음에 또 지방세 전범위. 그 지금부터는 이제 평가단 모집 강의 처음에 모집할 때 그 안내문 보낸 게 있잖아요. 그 회차별로 해서 어떻게 그 문제가 출제되는가 그것들 잘 보고 문제를 이번에는 전범위구나 그러면 전체 범위를 한번 연습해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저는요 이번에요 어느 범위 조금만 낸 줄 알고 이만큼만 했는데요. 난 망했어요.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범위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미 그 지정된 걸 푸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부터 눌러 놓으시고, 자 이제 마음에 들면 누르고 안 마음에 들면 누르시고, 그 마음에 들면 이것도 있잖아요. 요거 날리는 거 좋아요도 한번 눌러 놓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수업 시작해 보죠.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1번이 쉬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1번이 함정이에요. 등기 대고 비사업용의 토지를 2년을 보유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밖에 보유가 안 됐어요. 그럼 3년이 아니라 2년을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식으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는 빼주죠. 근데 기본공제는 빼주는데 등기가 돼 있으니까 기본공제는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2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으로 모두 묶인 걸 찾아라. 그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그럼 이제 줄일 수 있는 건 취득하액,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안 돼요. 비용 처리 안 되니까. 양도 직접 비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면 디귿 들어간 건 틀려 있고, 이제 여기서 모두 묶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모두 들어간 거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비읍 4번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문제 3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이제 국내 소재 등기된 3년 이상 보유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 가정하겠습니다. 주택의 취득 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우리 집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있죠. 대출받은 이자들은 경비 처리 안 해줘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를 받은 날 취득으로 보고,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를 못 쓰니까 증여 받은 날이라는 건 기억나죠? 그다음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내가 받은 돈에 해당되게 내 세금을 상대방이 내줬으니까 내가 그만큼 받은 걸로 봐서 포함한다 이래야 돼요. 포함한다. 그러면 3번 이게 정답이네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소득 금액이라 했으니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인데, 그래서 주어진 게 3년이고 등기되고 건물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네, 70%짜리 세율이면 미등기네요. 미등기 상태의 세율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등기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만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제외가 돼요. 문제 4번. 쭉 보면은 여기 나왔네.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순서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이제 취득가격을 추계할 때는 1번이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환산취득가액 3번, 기준시가 4번.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니은, 니을. 그래서 4번은 2번이 답이 돼요. 이제 5번. 5번은 양도 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 가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1번은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했으니까 그 이자 상당액은 그럼 이자를 취득 원가에다 이자를 더해서 가격을 정했으니까 당연히 이자 상당액은 취득 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럼 취득 원가요. 원가에다가 이자를 더해가지고 취득 가액을 계산했으니까 이 취득 가액 속에 이자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이자는 취득 가액에 포함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는 그럼 이제 여기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상했어요. 그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게 지금 돈을 주지 못하고 그 돈을 내가 물건 구입 대금을 1년 뒤에 주기로 하니까 1년 뒤에 1년 동안에 그동안에 추가로 부담할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이자 상당액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이자 상당액을 그러면 지금 돈을 준다고 하면 이 돈을 안 줘도 되는데 1년 뒤에 돈을 주다 보니까 추가로 이자를 더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자를 장부상에 계상했으니까 계상한 그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까지 그 돈도 그 물건을 구입 대금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이제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 잔존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추가로 했네요. 그러면 내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냈으니까 내가 낸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내가 부담할 돈이 아닌데 내가 부담해서 10%만큼 더 줬으니까 이 물건이 10%만큼 더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만큼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지적 제조사에 의하여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 공무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이 있으면 실제로 땅을 새로 취득하면서 지불한 게 아니라 취득 가격하고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거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지 실제로 취득 가격에 들어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여기서는 딱 여기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며 이제 다른 소득에서 이미 비용 처리가 됐으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이걸 뺀 나머지를 취득가격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100만 원이 다른 데서 비용 처리했다. 그럼 100만 원 빼고 나머지 900만 원만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 6번. 이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등기된 토지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3% 그래야죠. 3%니까 여기서요. 1000분의 30이래야 되겠네요. 미등기는 100분의 3이 아니라 여기가 0.3이니까 1000분의 3 이러면 되겠죠. 네, 지상권은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거는 기타 자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7%네요. 7%, 100분의 7.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 기타 자산 1%. 그래서 6번은 4번이 답이 돼요.
여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그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 기타 자산도 1%. 네, 문제 7번.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리모델링. 개조. 그래서 개조를 통해서 값어치가 올라가면은 요거는 자본적 지출로 봐서 필요 경비로 인정. 그다음에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럼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요거는 수익적 지출로 보시면 돼요. 수익적 지출액. 그럼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나 또는 계약서 작성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요.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방을 확장해서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자본적 지출로 인정합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 여기서는 주의할 게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문제 8번으로 가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비사업용의 토지이고 등기되고 3년 넘었으니까 1번 되네요. 그리고 1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미등기 안 되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안 돼요. 조합원 입주권은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안 돼요. 외국에 있는 토지 건물도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단 토지 건물은 등기되고 3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토지 속에는 비사업용의 토지를 포함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문제 9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3년 이상이고 토지고 건물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만 가능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가액에 아니죠. 양도 차익에.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네요. 양도 가액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에다가 퍼센트를 곱하시면 돼요. 네, 동일한 연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을 여러 차례 양도했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별 공제예요. 자산별 공제니까 양도할 때마다 거래할 때마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지 아니하고 틀렸네요. 자산별로 공제하고 연 1회 하나에 공제하는 건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네 번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가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일반적인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가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맞았어요. 그런데 대신에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이 아니에요.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업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그때는 가업 상속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다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국내 소재 국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배제될 일이 없죠. 이제 1세대 1주택이고 3년 넘었고 등기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주택이며 이 경우는 2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은 매년 8%씩 공제되고 만약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면 매년 2%씩 공제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9번은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건 4번이 올바른 지문이에요. 이제 10번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1번은 이제 1과세 기간 1년 동안 자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단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구분 계산 단위별로 여기서 구분 계산이라는 건 지금 우리 두 개로만 나눠볼게요.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주식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동산 소득과 주식 소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연 25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25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다 파생상품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냥 파생상품 무시하시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구분해서 연간 250 공제합니다. 자, 두 번째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등기다. 등기가 돼 있으면 보유기간 묻지 말고 토지를 양도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만약에 1월 달에 하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6월 달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1월 달하고 6월 달을 더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그중에서 250만 빼주되 먼저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250을 그냥 빼주시면 돼요. 네,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됐으며 등기만 되어 있으면은 자산 종류 묻지 말고 보유기간 묻지 말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법률 규정상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규정상 등기가 불가능한 것들은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요. 이제 1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국외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1번은 맞았네요. 또 등기되고 3년 이상을 보유한 비사업용의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모두 적용이 됩니다. 2번 틀렸네요. 11번은 2번이 틀렸어요. 3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일지라도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것들은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이 돼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요건에만 충족하면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2개네요. 이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아요.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2개 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팔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돼요. 그런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을 보유하며 공제되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이 등기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공제돼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등기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되고 3년 이상이 되어야만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요. 이제 12번. 양도소득세 계산 시 2020년에 적용할 세율을 올바르게 연결된 거 그랬어요. 1년 미만 보유한 사업용 토지다. 토지 1년이 안 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1년이 넘었으면 6에서 42%.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40%. 1년 미만 보유한 지상권은 토지 건물과 동일하니까 50%. 맞았네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하고 동일하니까 1년이 안 되면 40%. 그래서 12번은 4번 이게 답이에요. 13번. 세율이 가장 높은 것 찾아라.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것은 미등기예요. 그럼 미등기만 찾으면 돼요. 미등기 상태로 팔면 70%. 이게 제일 높아요. 자, 그럼 가보죠. 1세대 2주택 중에서 1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이다. 그러면 6에서 42%. 네, 법령이 비사업용의 토지로서 2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면 16에서 52%.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40%. 1년 미만인 전세권은 50%. 이게 50%예요. 이제 14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하나의 물건이 여러 군데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양도소 각각의 세율을 다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 봐요. 각각 계산해 보고 그중에서 제일 높은 거, 그래서 더 큰 거,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을 세액으로 해 주시면 되고, 한 필지 토지가 비사업용의 토지와 그 이외의 토지로 구분됐을 때는 각각을 별개로 보고 따로따로 보고 별개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등기된 국내 소재 비사업용의 토지를 2년 이상을 보유한 후, 그럼 비사업용의 토지를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했을 때는 등기됐으니까 16에서 52%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국내 소재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국내, 그럼 여기서는 이 경우는 6에서 42%까지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로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동그라미 14번에 4번처럼 이렇게 나오면 사실 시험장에 가면 이재기감이에요. 이재기감인데 왜 이재기를 할 수 있냐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여기서 1년 이상 보유 후, 이렇게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히 한다면요.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했을 때는 초과 누진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게 1년이 안 됐으면 40% 세율하고 16에서 52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가다 보니까 4번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재기감이 돼버려요. 근데 5번은 2월 세율을 적용할 때요. 그러면 2월 과세의 경우에 세율을 적용할 때는 2월 과세니까 증여한 사람, 그래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취득한 날 이게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2월 과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든 세율이든 상관없이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답으로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4번도 복수정답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제 문제 15번. 미등기에 대한 세용으로 옳지 않는 거.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합니다. 아무리 미등기일지라도 필요경비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등기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됩니다. 기본공제 안 돼요. 세율은 70%예요. 그럼 답은 2번이네요. 16번. 양도 차손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럼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같은 종류 내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요. 양도 소득 금액에서 먼저 통산하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통산하고 같은 세율이 없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통산해 주시면 돼요. 소득 금액이라는 거 먼저 잡아 주셔야 돼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그래서 이거는 앞에 것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주식 등에서 발생한,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별 공제에 의해서 공제받지 못한 양도차손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서도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 연도에 공제를 못 받으면 뒤로 넘겨서 2월 공제가 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라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번 틀렸네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건물과 전세권은 같은 부동산의 종류로 봅니다. 같은 부류 안에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서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제 17번으로 가보죠.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제 실지 거래 가격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특수 관계인에게 직계 존비속은 제외합니다.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시가를
토지 등의 시가를 무엇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문제제요. 시가의 시가를 보니까 초과하는가 미달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취득할 때는 특별히 더 높은 고가 취득. 그럼 고가 취득이니까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네, 양도할 때는 물건을 팔아먹을 때는 저가 양도. 저가 양도는 시가보다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했거나, 네, 팔아먹을 때는 시가에 미달하게, 과소니까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인정이 되면은 그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3번이 답이 되시네요. 18번 가보죠. 4억에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후 4년이 되는 날 배우자가 또 다른 병에게 9억 원에 양도했을 때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이거는 2월 과세네요. 2월 과세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을이 병에게 양도했을 때 이 증여 자체를 여기가 이제 배우자라고 했으니까 배우자가 증여를 받으면 그 증여받은 자체를 인정한다. 증여 인정 요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9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돼요. 을에게는 증여 인정이니까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중에 냈던 그 증여세를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을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낸 산출세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갑이 을에게 증여한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했을 때, 그러면 갑은 4억에 취득했으니까 취득가액은 4억이네요. 그럼 정답은 18번의 정답은 4번으로 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2월 과세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관계없이 증여 자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갑이 그 토지를 직접 양도한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증여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을에게만 세금을 물리고 갑에게는 연대 책임을 물리지 않습니다. 19번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았네요.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맞았네요. 예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면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건 없어요.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며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데 가산세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정신고를 안 했으니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확정신고 때 고지서가 날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디귿, 니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기억, 니은 찾아놓으시면 안 돼요. 디귿, 니을에서 정답은 5번. 자, 20번 문제네요. 이제 국에 있는 X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모든 거주자는 틀렸죠. 모든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주자는
우리나라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주소나 고소를 둔 자에 한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리해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하나에 틀렸네요.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외국은 등기가 안 되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등기를 불문하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외 자산을 미등기로 팔았다. 외국 것을 미등기로 판다고 해서 70%를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물건들은 무조건 6에서 42%짜리 세율로 과세하면 돼요. 외국에 있는 자산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도 6에서 42% 세율을 적용합니다. 4번 맞았네요. 이제 5번. 외국에 있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가능하고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의 문제 해설은 다 끝나고 이제 오늘 좀 특이한 걸 좀 이야기 났죠. 요분 여기 특이하신 분이죠. 이분이 뭘 하겠는가 봐보세요.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잘 안 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공부를 안 하면 나는 좀 그 정도 좀 해놓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만 따라서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꽉 정해진 범위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범위를 늘려가면서 지금부터는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아마 70 한 며칠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남으면 공부하실 때 많이 긴장도 되고, 아니 이걸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신 상태에서 그냥 쭉 범위를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정해놓고 그 계획된 진도를 그대로 딱 꾸준히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적어도 몇 번은 내가 이걸 내용을 봐야 되겠다. 몇 번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요약집을 몇 번 볼 것이고 문제풀이 하는 거, 문제집은 어떤 식으로 내가 볼 것인가, 이런 걸 정해놓고 이제 범위별로 내 진도를 계속 내가 생각한 진도만큼의 범위를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의 진도를 내가 세법을 다 보겠다.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지 나눠가지고 세법 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안 된 부분을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안 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봐보시고, 잘 된 것은 이제 넘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아주 내가 이해가 되고 이거는 완전히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건 이제 넘어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체크하시고, 또 세 번째 볼 때도 이제 그때는 또 이해가 된 거 또 빼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줄여가면서 내가 마지막에 가서는 전 범위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가단 문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점이 크게 문제가 나가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아마 조세 총론 전범위일 거예요. 그래서 조세 총론 전범위가 이번에 한번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세 총론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총칙이 사실은 제일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총칙에서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으면 세법의 기본 범위 흐름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양도세 이렇게 정리 끝났으면 다음 주부터는 또 처음부터 진도 예정이 돌아가니까 다시 처음부터 한 바퀴 또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